6월 16일 월요일 3프로 공약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어려울 때, 변동성이 확대될 때 어찌 보면 잘 공략해서 3% 벌어서 치킨값 벌자. 이러한 투자 수익도 어찌 보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여쭤보니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장입니다. 이미 충분히 다 예상하고 있던 그런 움직임대로 시장이 가고 있나 봐요. 네, 일단은 뭐 이란 사태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란 상황은 예상은 됐지만 이 이란 상황이 조정의 핑계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시장에 한정지어서 보게 되면은 그렇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란 쉼표하고 조정의 핑계. 이란 쉼표 조정의 핑계, 네. 이게 오늘의 오전장 한마디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조정의 핑계라고 한다면 지금의 조정은 가짜 하락이다. 가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외국인 수급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교롭게도 2024년도 7월달 그 부근, 그러니까 2,890포인트 그 부근까지 왔는데 요 부근에서 이제부터는 더 갈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외국인의 수급과 연동시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외국인의 수급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간별로 이제 수급을 누적으로 한번 잘 보세요. 누적으로 보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하시면 되냐면은 작년 7월 때부터 보시면 돼요. 7월 때부터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제가 이 화면을 지난 시간 보여드렸는데 자 요 7월 달. 그러니까 지금 작년 7월 달에 외국인의 수급이 전향적으로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중요한 건 매도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지수도 같이 밀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올해 4월 달에 2284포인트까지 갔던 지수가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 2024년 7월 달까지 갔지만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은 아니라는 거죠. 수급은 여전히 요지부동,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라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나오는 외국인의 수급이 진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공교롭게도 참 타이밍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절묘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참 조정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추가 상승에 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됐던 자리에서 결국 중동 리스크라는 이런 이슈가 발발이 되게 되면서 조금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기미가 이따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부근에서 뭐 기간 조정 끝이 날지 아니면 가격 조정 끝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핑계거리가 나왔고 그래서 어떤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무도 예상하진 못했던 이슈지만 이미 조정이 필요할 만한 그런 타이밍에 딱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과한 매도가 하루에 몰렸던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의 이슈 바로 첫 번째 직접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직진입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증시 조정 우려 확대. 여기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장을 넘어서서요. 이번 주 전체 장으로 봤을 때 금요일에 낙폭 충분히 다 회복할 만합니까? 오늘 회복은 안 될 거예요. 회복은 안 될 이번 건데. 주. 네네. 회복은 안 될 네.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태 같은 경우는 아마 전면전 안 갑니다. 안 갈 거예요. 네. 안 갈 건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핑계가 되게 되면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좀 살짝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일단은 조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찌 보면 전고점, 그러니까 2024년 7월 달을 전고점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전고점 부근까지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여기서 조금은 어떤 조정의 핑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좀 들었는데 아니나 다르게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 네. 이게 약간은 좀 걸린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수는 보합권이긴 하지만은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었던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지금 현물 쪽, 선물 쪽하고 다 현재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매도폭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6월 2일부터 상당히 많은 양의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됐다라는 게 일단은 뭐 찜찜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매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쉽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1.9% 물론 하이스가 3.6%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가량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은 외국인의 물론 하이스도 외국인의 수급과 연결이 돼 있지만은 특히나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의 인덱스성 매수 자금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삼성전자의 지금 하락은 지수의 발목 지수의 어떤 추가 상승을 제한시킬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단적으로 그냥 단언지어서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전면전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전쟁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두 가지가 받쳐져야 돼요. 하나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경제 부분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지속하고 있지만은 서방의 어떤 지원이 끊기게 된다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방국들 쪽으로 천연가스란지 유가를 팔면서 전쟁 자금을 계속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북한의 어떤 그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축함 같은 경우도 건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 지원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아마 파병을 하게 되면서 분명히 금전적인 대가가 분명히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 돈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은 작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에서 보수 강경파에서 온건 개혁파로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결국 경제난입니다.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제재를 해가지고 경제가 상당히 좋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작년에 청년 실업률이 20%인데 이게 1년 만에 바뀌었을까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전면전까지 하려게 되면 그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서 드는 전쟁 자금들이 제가 볼 때 감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이 전면전을 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 여론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돼요.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헤즈볼라의 어떤 테러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국민들의 어떤 국민 여론이 조성이 되게 되면서 네. 이제 전쟁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히잡 시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히잡 시위로 해서 한 여성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를 유혈 진압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민심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상찮게 이란의 반정부 인사들 같은 반정부 성향이었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 같은 경우는 도리어 이제 하메네이 그러니까 이란의 대통령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잖아요.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물러나라는 그런 요구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미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의 시위도 시위지만은 과거로 가보게 되면 2022년도부터 히잡 시위를 인해 가지고 안 좋아진 어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그리고 민심 이런 부분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가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란이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복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보복을 안 하게 되면 민심이 더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나마 있던 우호적인 민심까지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탄도미사일 같은 그 드로닝 같은 그런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예를 들게 되면은 2020년도에 이라크에서 그 솔레이마니 최고 사령관이 드론을 암살당했었거든요. 미국한테. 그때도 전면전 안 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이스라엘이 테헤란, 그러니까 이란의 수도죠.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그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한의의 최고 지도자가 암살당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때도 미사일로 우리 미사일 쏜다? 이렇게 합을 맞춘 미사일 공격으로 끝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찌 보면은 이란의 어떤 그 군수뇌부가 암살당하게 되면서 조금 그때와 다른 양상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연륜에서 전면전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같은 경우도 성명을 발표했지만은 전쟁을 천명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핵 협상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길게 가는 것이 아니냐? 전면전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란 입장에서는 바로 협상이 진행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미국이 우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협상이 이란 입장에서 무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조금 어폐같긴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때를 쓰게 되면서 조금 협상을 지연시켜 가지고 이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이끌게 되면서 이란에 조금은 더 베네핏을 가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이 이란 사태 같은 경우는 기회가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유가가 급등했지만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란 정유실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소비가 더 많기 때문에 최근 단기적으로 유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뭐 최근 120달러 얘기 나오던데 네. 그거 보지 마세요. 120달러 제가 볼 때는 안 갑니다. 안 갈 거예요. 과거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150불 거의 150불까지 유가 상승했잖아요. 아마 그런 사례 때문에 아마 그런 전망치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전면적으로 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경기 우려 그러니까 경기까지 둔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이 되게 되면서 서유럽에 영향을 받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봤을 때 이란은 그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뭐 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심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장의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은 일단 있다라는 점, 그것만 좀 명심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셨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돈이 없다. 전쟁을 하기 위한 뭐 취업난이라든지 이란 안에서도 경제적인 상황이 그리 썩 좋지 않다. 사실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관련 종목 분석 한 번씩 해볼까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석유 관련주 관련돼 가지고 네. 뭐 한국석유, 흥국석유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많이 뛰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 같은 경우 어차피 단기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차라리 방산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LG 넥슨 같은 경우는 천궁이라든지 그리고 비궁, 현궁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또 장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 LSM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이라크까지 이제 이 미사일 체계를 도입한 상황인데 미사일 체계를 도입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수출했던 이라크라든지 이런 국가들 대비해서 국가들 쪽으로 미사일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이 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미사일 벨트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LG 넥슨이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어떤 방산 무기 도입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도 K2 전차 지금 사막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K2P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이제 프로젝트 그 사막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그 중동 상황을 봤을 때 협의가 빨라지게 되면서 미사일 방어 체계뿐만 아니라 육상 무기까지 수출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제노코 같은 것들. 제노코는 이제 K2에 들어가는 이 전차 감지기 메인보드를 이제 폴란드 1차 수출 물량 때 발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조금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 좀 덜 오른 종목인 제노코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중동 사태 관련돼 가지고 뭐 석유 관련주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산주가 더 매력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그 중동 리스크로 해서 대외 리스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또 국내 쪽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정책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부각이 되고 남북 경협주라든지 그리고 신재생 쪽이라든지 이쪽을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제놓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일단은 오늘 당장 급등하고 있는 유가 쪽보다는 방산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 직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직진, 전일장에서 급락이 나왔었던 파마 리서치 인적 분할 발표가 있었는데요. 관련한 모멘텀들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오늘은 좀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예상하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파마 리서치가 진행하는 인적 분할이 네. 과연 주주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이 17%가량 급락, 요게 최근 상승세를 훼손시키는 그런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오늘도 지금 현재 2.7%가량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선을 저항을 받고 다시 시가 대비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번에 인적 분할을 긍정적이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주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인적 분할 비율을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인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지수사 역할을 하게 될 파마 리서치 홀딩스가 그러니까 거의 75% 가량이 되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25%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려면은, 주주들한테 좀 더 이익이 되려면은 이 비율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파마 리서치 홀딩스의 비율이 75%가 아니라 파마 리서치의 비율이 75% 가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주사가 될 쪽으로 비율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진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 파마 리서치의 비율이 25%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주주들 봤을 때 이 인적 분할 비율이 그렇게 그렇게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어떤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이거는 결국 지주사로 가기 위한 부분들이고, 지주사로 가는 이유는 결국 지배구조 개편, 이렇게 봐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은, 자, 지금은 우리가 물적 분할을 상당히 많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적 분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걸 호재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인적 분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린 거거든요. 자,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되지만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평적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나쁘게 해석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후에는 이게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으로 가게 되면은 수직적인 관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이 두 회사를 이제 주주가 각각 지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 지금 어쨌든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현재 누군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상수 이제 명예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인데 지금 최대 주주가 정상수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33.8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분의 지금 자녀분들이 파마 리서치의 지분 구조가 너무나 작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정유진, 정래승 이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인데 지분이 0.1%, 0.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정상수 이분이 58년생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죠? 이분들한테 어쨌든 경영권을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파마 리서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죠? 50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34% 지분을 그대로 자녀분들한테 주게 된다면 뭐가 부담되죠? 상속세.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기 위한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지주회사, 파마 리서치 이렇게 삼각형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외에는 주주, 그 다음에 지주회사,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자, 그 최대 주주가 있고, 뭐 일반 주주도 있지만 최대 주주가 있고,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가 홀딩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마 리서치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분하고 그 다음에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인데,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 파마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지분 있잖아요. 요거를 파마 리서치 홀딩스 넘기고, 파마 리서치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파마 리서치 홀딩스의 지분을 최대 주주가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돈을 들이지 않고 최대 주주, 파마 리서치 홀딩스, 파마 리서치 이렇게 안정적으로 회사를 지배하시는 구조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각각 가지고 있는 지분을 교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파마 리서치의 지분을 파마 리서치 홀딩스로 주게 되면은 파마 리서치 홀딩스는 안정적으로 파마 리서치 지분을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지분을 30% 넘게, 상장 회사의 지분을 30% 넘게 가져가야 돼요. 근데 75대 25잖아요.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5%밖에 안 되니까 30%를 맞추기 위해서 분명히 주식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주주들을 위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파마 리서치의 지분을 75% 주주한테 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25%밖에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최대 주주, 지주사, 파마 리서치 이런 앞으로 이런 수직적인 지배 관계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1% 갖고 있는 거. 그게 화면을 보시면 뭐냐면은 요것도 이제 보시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자사주가 1.1%가 있잖아요.
11만 9,952주가 있잖아요. 요거를 자사 소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유통주수가 줄어들게 되죠. 네. 그럼 유통주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최대주주의 가치가, 네. 지분율이 올라가요. 음. 그럼 가지고 있는 자사수를 소각하게 되면서 최대주주는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배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지수사 전환하고 자사수 소각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지, 이건 주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의 어떤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의 이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배주주의 여러 가지 구조적 개편 그리고 그 안에서 상속세를 최대한 피해가기 위한 네네. 여러 가지 꼼수였다라는 게 시장 반응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증권가 리포트를 네네. 보면 전체적으로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도 있어서요. 뭐 인적 분할 자체에 대해서 물적 분할과 달리 일단은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함께 끌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 봐야 돼요? 네. 어떤 종목을 보게 된다라면은 미용기계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실적 잘 나오는 APR인지 그리고 미용기계 섹터 내에서 또 휴젤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뭐 달바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미용하고 화장품은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파마 리서치는 뭐 당분간 저는 안 쳐다볼 것 같아요. 안 쳐다보고 뭐 다른 쪽으로 방금 말씀드린 뭐 APR이란지 휴젤이란지 이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런 그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요것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인적 분할이 조정의 빌미가 된다라면은 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저와 생각이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서는 APR 그리고 휴젤 관련해서도 이야기 받아봤는데 뭐 달바글로벌도 가져와 주신 것 같아서 사실 네네, 그렇죠. 짧게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IPO 상장한 이후로 좀 주가가 괜찮은가 싶다가도 횡보하는 것 같다가도 시장이 안 좋을 때면 주목을 다시 또 받는 것 같아서 짧게만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런가요? 상장 기점으로 보게 되면 계속 우상향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긴 해요. 근데 워낙 처음에 네. 파격적으로 올랐었다 보니까 최근에 오히려 좀 쉬어가는 느낌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5월 26일부터 그리고 6월 10일까지 보게 되면 좀 시간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좀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못 살 정도로 계속 급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충분히 조정을 주고 쭉 가는 거. 사실 파마 리서치는 뭐 이번에 인적 분할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요거는 내가 사면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중간에 올라타기가 상당히 좀 무서워요. 이런 것들은 무서운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어찌 위치로 봤을 때 뭐 달바글로벌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APR 요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요날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꾸준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도 지금 차트적으로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찌 보면 파마 리서치보다는 지금 또 다른 대안책으로 APR, 달바글로벌 이렇게 또 같이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 공략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기산텔레콤 가져와 주셨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뤘었던 이슈 직진 쪽 중동발 리스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사실 저도 한국 석유를 준비했다가 그냥 정말 바꿨어요. 그 주말에 또 보니까 이제 이란 외무장관이 네. 이스라엘이 공격만 안 하게 되면 우리도 보복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바꿔버렸어요. 바로 바꿔가지고 뭘로 했냐면은 기산텔레콤. 이번에 그 상당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모사드의 역할이 상당히 컸긴 했지만 상당히 핀셋으로 딱 군수 내부를 다 암살을 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결국 드론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한 단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드론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정밀하게 유도미사일처럼 이렇게 타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특이점이라 봐야 되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긴 했어요. 그런데 드론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지금 화면 자막이 나온 기산텔레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드론이 상당히 정교하게 정밀하게 타격을 했다라는 거. 근데 이런 기술이 이제는 단순히 드론을 띄우는 게 아니라 드론을 정말 유도미사일처럼 정말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기산텔레콤이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산텔레콤이 부각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그 국내 유일하게 항공 항해 안전 무선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DVOR이라는 장치인데 이걸 자체 개발해가지고 이제 공항대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전파를 이용해가지고 항공기에 무선으로 방위각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드론을 예를 들게 되면은 드론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파를 계속 쌓아주는 네. 유도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연유 때문에 다른 뭐랄까요 드론 관련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좀 관심이 갔었고 그래서 한국석유보다는 이제 드론 관련돼 가지고 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2,650원 정도 잡았고 그리고 손절가는 2,270원인데 우리가 3% 공략주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이제 하락 개장 1% 정도 하락 개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365원에 개장을 했는데 지금 충분히 저는 가격 조정이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꼬리를 잡고 시가 이상만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무조건 3%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3%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인 2,365원 이상 이렇게 보고 3% 공략 이후에 조금 더 목표가를 본다라면은 일단 2,650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와서 봤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미사일 낙하 장면을 이렇게 네네. 찍어서 올린 그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미사일 떨어지는 영상들이 공개가 되니까 이란 측에서 그걸 보고 정밀 타격을 위해서 0점 조정을 또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어찌 보면 이번 중동 간 갈등 속에서 드론의 정밀 타격 그게 또 주목받는 만큼 이 기산텔레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끌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두 번째 3% 공략주는 한전산업에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멘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전산업이고요. 이거 원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란 타격으로 인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또 유가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유가 결국 에너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아까 이란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재생도 부각이 되겠지만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근에 원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리고 현대건설 이쪽으로 너무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일단은 뭐 거의 끝나가니까 좀 참아볼게요. 그 한수원이 이거 아시겠지만 이번에 오클러하고 4세대 SMR 기술 개발 MOU를 맺었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원전 모멘텀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건설이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한전 기술 포함한 뭐 한전 한시 가족들, 한전 KPS, 뭐 한전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거쳐서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세월 3, 4호기 완공이라든지 그리고 신화월 3, 4호기 이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원전이 건설이 되고 난 이후에 이거를 운영하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비는 한전 KPS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결론은 그겁니다. 두산 에너비티, 현대건설 그리고 일부 SMR 관련 종목에 제한이 돼 있던 이 원전 모멘텀이 원전 섹터 전반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 한전 일가들이 한전 일가라고 좀 그런가요? 한전 이제 형제들, 네. 한전 형제들이 중심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전 KPS를 할까, 한전 기술을 할까, 한전 산업을 할까 고심을 하다가 오늘 한전 산업을 일단 선택을 좀 해봤고요. 현재 1% 정도 상승인데 윗꼬리가 좀 달렸거든요. 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고 난 이후에 3% 정도를 보게 된다라면은 한 15,500원 정도 일단 보시면 되고요. 15,500원 이후에 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한 목표가를 설정해 본다라면은 16,5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3,300원 5일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은 오늘 또 오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57,000원 선까지 어느덧 올라왔는데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나란히 올라가면서 원전주 섹터 긍정적인 흐름을 연출해 준다라고 한다면 한전 KPS, 한전산업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오후장 전략 짧게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오후장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대외 리스크이기 때문에 해쪽 이제 미국 쪽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되는 종목들보다는 아마 비중적으로 봤을 때 국내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화면 보시면 그 테마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AI 관련된 종목들 원자력, 딥페이크, 뭐 가상화폐, 전력설비 이런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결국 대외 리스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쨌든 공격적인 어떤 주식 매수보다는 현금 확보를 좀 비중을 많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상황들 속에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정책과 연관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히려 이번 주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한 발 빼는 네네네. 전략으로 끌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오후장 전략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